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계속 이게 코로나 2.5 때문에 얼굴들을 못 보고 계속 이렇게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만 얼굴을 뵙게 되네요. 다들 무고하시죠? 어, 금요일마다 일찍 안 나와서 좋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내 아이를 해치는 가짜 음식. 네, 이런 책인데 여기 이제 큰 제목을 보게 되면 작은 제목을 보게 되면 산만한 아이, 난폭한 아이,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 아토피염에 걸린 아이, 음식으로 아이의 미래를 바꾼 세계 보고서라는 게 있고, 이 저자는 이선영 씨라고 하는데요. 세계의 밥상 10년 취재 완결편. 그래서 KBS 수요기획 밥상 제공 프로젝트에 나갔었고요. MBC 스페셜 두뇌 음식에도 나갔었고, MBC 특집 위험한 밥상, 여기에 나갔던 것들을 방송에서 다 못한 것들을 책으로 낸 책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저자 이선영 씨를 보게 되면 91년도부터 KBS 방송 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어, 다큐멘터리 작가를 방송 작가를 하면서도 유난히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한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이 2006년 KBS에서 방영된 특집 다큐 제철 음식의 비밀. 예, 요것도 한 거고 되게 많더라고요. KBS, MBC, SBS, 뭐 행복실험실, 자연주의 마을, 토트네스, 뭐 이런 것들, 또 밥상제금 프로젝트, 또 사과, 나무와 사람들, 또 삼동초등학교 EBS 다큐 프라임에서 삼동초등학교 180일의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밥상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방송 작가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이거 몇 년 만에 읽어보면서 또 새롭더라고요. 이제 이게 제가 언젠가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방송 작가가 아이가 치아가 충치가 생겨서 치과 병원에 갔었는데 영구치가 없다고. 그 그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 영구치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책을 펴내며라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 영구치가 없네요. 영구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 요즘 이렇게 영구치가 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8개에서 9개씩 없는 아이도 있는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으로 책이 시작이 돼요. 예, 참 슬픈 얘기죠. 영구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영구치가 없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치가 빠지게 되면 그 빈자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평생을. 정말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고요. 이 책의 이제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밥상을 바꾸는 것은 생활을 바꾸는 일이라서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밥상을 바꾸며 예전보다 식재료를 고르는데 더 신경을 써야 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으며 돈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자주 병원에 가던 아이들이 병원을 싹 끊었던 것입니다. 감기를 자주 앓던 아이들이었는데 감기가 뚝 떨어졌으며 중이염에 걸리기 일쑤였던 딸아이는 귀가 아프다는 말을 더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밥상을 바꾼 결과로요. 그럼 밥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끊고 식품 첨가물이 일절 들어있지 않은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일을 하면서 또 엄마가, 그렇지만 아이들이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한 것은 식품 첨가물이 그득한 각종 식품을 아낌없이 처단하고 정크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을 아예 식탁에서 몰아냈습니다. 이걸 몰아내니까 아이들이 병원을 안 가고 중이염을 그렇게 달고 살던 아이도, 감기를 달고 살던 아이도 다 개선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물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아플까요? 결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화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내 입에 내 몸을 세포를 만드는 재료들을 어떤 걸 넣어주느냐가 가장 키라는 거죠. 한번 어제 저녁 혹은 오늘 아침 밥상을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올라와 있었는지. 아이들 밥 안 먹는다고
한 술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정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은 음식을 먹인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네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째 파트는 3만 원 우리 아이 밥상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진짜 음식을 먹이면 성적도 행동도 달라진다. 우리 엄마들 아이들한테 목숨 거는 게 뭐예요? 성적이죠. 밥상만 바꿔도 진짜 음식을 먹이면 성적도 행동도 달라진답니다. 가끔 엄마들 그러죠. 애들이 산만하고 공부 못하면 아이고 저거 지혜비 닮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 키우는 누굴 쫓아간다고요? 엄마를 쫓아가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아빠를 탓하지 마시고, 특히 아들들이 공부 못하면 그건 100% 엄마 머리거든요. 100% 기예요. 그 다음에 딸내미는 이 지능에 관련된 유전자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X 유전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은 XX고 남성은 XY죠. X는 엄마한테서만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내미는 다행히도 아빠한테도 하나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딸내미가 머리가 안 좋은 거는 아빠 책임도 엄마 책임도 50%의 비중을 갖고 있지만, 아들내미가 머리 안 좋은 건 100% 엄마 책임이에요. 왜? 엄마한테서 X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아이들 탓하지 마시고 진짜 음식을 한번 먹이는 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파트 세 번째는 집중 탐구 밥상을 점령한 패스트푸드와 식품 첨가물. 뭐 이 부분은 뭐 워낙 많이들 얘기가 돼 있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파트 4는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뒤집어야 밥상이 살아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해가지고 안전밥상 실천편과 안심 레시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리 레시피까지 좀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네.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뒤집어야 밥상이 살아난답니다. 우리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산만한 우리 아이 밥상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MBC 스페셜 두뇌 음식에서 나왔던 건데, 난폭한 소녀 리, 이제 외국 케이스겠죠. 음식으로 변화를 시작하다라는 얘기로 이제 책이 시작이 됩니다.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를 내기 전 아이는 항상 설탕을 먹었다. 단순당을 섭취했다는 거죠. 설탕을 먹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난폭해집니다. 한 달에 두세 번 폭력적이 되던 리가 열흘 동안 5번 정도의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다. 그 시기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다녀온 리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화를 내곤 했다. 엄마는 불현듯 리가 먹은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리가 며칠 동안 주로 먹은 음식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케이크와 과자였다. 자, 그러면 꼭 케이크와 과자만을 먹어야 우리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성장할 때 뭐 굉장히 드물게 먹었던 음식, 1년에 뭐 한 번이나, 그것도 뭐 졸업식이나 뭐 이런 날일 때 먹었던 짜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희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짜장면은 좀 짭짤했었어요. 지금은요 달아져 버렸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음식에 반찬을 할 때 설탕을 넣다거나 이런 거 빼고, 공식적으로 먹는 설탕 빼고 비공식적으로 먹는 게 예전엔 4kg라 그랬는데 지금은 4에서 6kg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설탕 4에서 6kg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먹는 것들이. 그 아이들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외국 애들은 더더욱 심하겠죠. 이 리라는 아이도 그렇다는 거죠. 화내기 전날 이렇게 보면 어김없이 친구들 생일 파티나 이런 데서 케이크와 이런 걸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리의 엄마가 쓴 음식 일지가 나와요. 밥 먹은 직후 오케이, 시끄러운 상태가 얼마 동안 반복돼. 왜? 밥도 뭘까요? 포도당이니까. 취침 전 디피컬트, 어렵다고, 매우 다루기 어려웠음. 다음날 아침 똑같이 디피컬트예요. 매우 다루기 어려웠음. 특이사항, 며칠 동안 시판 탄산음료 마셨는데 다음날 30분 동안 다루기가 매우 힘듦. 탄산음료. 그럼 탄산음료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식품 첨가물과 설탕, 유제품과 일부 과일 등을 모두 끊자. 일부 과일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어릴 때 먹었던 과일하고 지금의 과일은 완전히 질이 다른 음식이거든요.
자, 어릴 때 노지 과일이 맛있었습니까? 하우스 과일이 맛있었습니까? 하우스 과일은 사실은 굉장히 고가였어요. 대부분 노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부 하우스 과일로 바뀌면서 계절이 없죠. 계절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겨울에 딸기가 나오고 겨울에 수박을 먹고 한겨울에 파인애플을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일이라고 하는 거에 과당이 풍부해지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햇빛을 많이 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우스는 햇빛이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비닐을 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일들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뭐 각자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정말 제가 건강 케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식단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식단도 좋고 뭐 생활 습관도 좋으세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왜 그럴까요? 예, 과일을 주식과 같이 드세요. 그런 분들이 당뇨를 가진 분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럼 과일을 안 먹어야 되느냐? 아니요. 제발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거든요. 원숭이도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진 않아요. 그래서 과일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눌하게 반응하던 리의 언어구사가 훨씬 자연스러웠다. 뭐요? 식품 첨가물과 설탕 유제품과 일부 과일 등을 끊은 이후에 어눌했던 리의 언어구사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대요. 식단을 바꾼 지 6주 만에 리는 학교에서 굉장히 멋진 시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학습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학교에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다. 생각해 보세요. 설탕과 식품 첨가물, 유제품, 일부 과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끊고 나서 멋진 시를 썼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문제 아이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 성적 좋게 나오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학원 뺑뺑이 돌리시죠. 그거 하지 마세요. 밥상을 바꿔주세요. 근데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떼를 쓰면 그 엄마들은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수라도 더 먹이겠다고 스팸 해주시고 뭐 진짜 안 좋은 거 많이 먹이시죠. 노상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굶기세요. 굶기세요. 군것질도 주지 마시고 굶기세요. 지가 배가 고픈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2, 3일 굶겨보세요. 2, 3일이 뭐예요? 두세 끼만 굶겨보세요. 지가 주는 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뭐 건물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식단을 물려주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점점 세상은 더 험악해질 거예요. 지금 코로나처럼 어느 미래 전문가들, 미래를 예측해놓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유행을 할 거랍니다. 2, 3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지금 2, 3주 이렇게 갇혀 격리되는데도 우울증이 늘어나고 또 재밌는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혼율이 상승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붙어있다가 안 붙어있던 부부들이 붙어있다가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대요. 아, 이거 되게 문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원 한 군데 더 보낼 때가 있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유기농 밥상으로 식단을 바꿔주세요. 안 먹는다고요? 굶기세요. 노상 강조하지만 굶기세요. 군것질도 못 먹게 하세요. 요즘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그 엄마가 간식이나 냉장고에서 과자 이런 걸 싹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가 밥 안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거 물론 간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단순한 걸 해냈을 땐 아이가 행동이 바뀌고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게 되면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있어요. 주의력 결핍장애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체크리스트로 한번 체크를 해봐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외국이라 여기 뭐 스파게티면을 끓이는 뭐 이런 사진도 들어있고 한데 아이와 같이 요리를 하는 거죠. 밥상을 바꾸는 것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와 같이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거죠. 이 책의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가당 식품이나 사탕,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 등에는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스파탐은 드물게는 뇌기능 마비, 신경교란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니까 뇌기능이나 신경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난폭해지고 싶지 않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난폭해지죠. 술에도 저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참 슬픈 얘기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이 책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타이거맘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호칭이 되고 우리나라 헬리콥터맘 뭐 이렇게 불리는데 엄마들이 다 결정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 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중 몇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겠지만 음식만큼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한다는 것이 엄마의 생각이다. 정말 음식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없어요. 엄마가 무엇을 먹였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그 음식을 또 선택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슬픈 거죠. 또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브래드라는 아이의 또 예가 나오는데 브래드의 엄마는 제작진에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이는가와 같은 의미라고 말한다.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놓고 밥 먹어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질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식재료를 구매할 때 내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럼 식재료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사자고 하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 가급적이면 전혀 안 먹일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3번 살 거 2번 사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식품으로 아이들과 직접 선택해서 네가 오늘 집에 가서 이거를 만들 것이다. 재료를 선택해봐라. 선택권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기꺼이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브래드 가족에게 밥상 작은 비법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몸을 움직이게 하라. 첫 번째가. 두 번째, 장을 볼 때는 반드시 쇼핑 리스트를 가져가라. 미리 아이하고 짜세요. 네가 무엇이 먹고 싶니? 그 다른 거를 고를 때는 뭐 한 번씩은 먹여야 되니까 한 번씩은 초이스하게 만들어주고 그 애는 이거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서 아이와 같이 재료를 선택하라는 거죠. 또 세 번째가 통조림 제품은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이 통조림 제품이 많으니까 통조림 제품은 캔에서 음식물을 꺼낸 뒤 반드시 물로 헹군다. 헹구란 얘기예요. 두부 어떻게 하세요? 두부 사갖고 와서 바로 요리하나요? 그건 아니죠. 물에 담갔다가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두부를 할 때는 다 칼로 잘라서 물에 담가 놓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뺀 다음에 물을 2-3번 갈아준 다음에 그 재료를 쓴단 말이에요. 네 번째, 아이가 밥 투정할 때는 하나는 엄마가 하고 있듯이 싫어하는 재료를 숨기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하는 재료를 숨겼다가 몰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브래드가 콩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엄마는 콩을 다 갈아서 하여간 만들어서 먹게 만든다는 거죠. 엄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5번째, 단계별로 식단을 바꾼다. 예,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이제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밥상을 바꾸는 아이들의 고백 이렇게 돼 있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와의 다툼이 되게 심했대요. 매일 싸웠대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엄마가 힘으로 제압해야 했다. 또 제나를 괴롭힌 것은 악몽이었다. 자주 악몽을 꾸느라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깨곤 했다. 이게 비포예요. 밥상을 바꾸기 전에. 밥상을 바꾼 다음에 건강한 음식으로 냉장고가 채워졌다. 처음에는 먹기 싫었지만 먹고 난 뒤에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낀 제나는 금방 새로운 식단에 적응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을 잘 자니 집중력도 좋아졌다.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뿐이 아니고 성인도 불면증이 되게 많죠.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불면증이 많이 늘어날까요? 인이들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호르몬 문제도 겹치고 단순히 칼슘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멜라토닌 문제요. 또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햇빛을 잘 못 쐬잖아요. 다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르몬 문제도 사실은 겹쳐요. 칼슘, 호르몬,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지만 대표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것. 인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탄산음료라든지 설탕, 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나 같은 경우는 잠을 잘 자서 집중력도 좋아졌지만 그 다음엔 여드름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울긋불긋했던 여드름이 약간의 흔적만 남았다. 또 좋다는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해도 도무지 낫지 않았던 것이 음식을 바꾸자 말끔하게 사라진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 화도 덜 내기 시작했고 물건을 던지는 일도 줄었다. 그 덕분에 엄마와 사이도 좋아졌다. 또 예전에는 숙제를 하면서 3시간씩 걸렸는데 이제는 30분이면 뚝딱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뭘 했다고요? 음식을 바꿨다고요. 이 정도로 아이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음식을 바꾸면. 왜요? 세포가 바뀌니까. 뇌가 건강해지니까. 신경계가 튼튼해지니까. 또 여기 제이콥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식단을 바꾼 다음에 ADD 치료를 받았지만 음식을 개선하고 ADD 치료를 끝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집들도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요리를 하면서 건강 음식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네가 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좀 짜증나는 것도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례는 되게 많더라고요. 사례와 천식을 잡다. 밥상을 바꿔서요. 두 번째 집중력을 기르다. 세 번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생긴다. 뭐 밥상을 바꾼 다음에요. 뭐 이런 경우는 너무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서 뭘 안 팔아요? 자판기를 다 없앴죠. 그런 뒤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학교 폭력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폭력과 탄산음료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탄산음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0여 명의 아이 대부분이 하루에 적어도 500ml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셨다고 답했으며 수용되고 제일 힘든 점이 바로 탄산음료를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이도 꽤 있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지금 탄산음료, 컵라면, 삼각김밥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77페이지에 보면 전문가들은 칼슘의 부족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칼슘은 특히 포유동물의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자연이 내려준 신경안정제와 같다. 신경안정제인 거예요. 신경이 안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난폭해지지도 않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잠도 잘 자고 잠도 잘 자니까 키도 잘 크고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키도 크고 살도 안 찌고 밥상을 바꿈으로써요. 그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망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맞벌이하는 엄마들이 더 심하죠. 왜? 내 아이한테 제대로 못 해줬다라는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주말에 한 번이라도 혹은 퇴근해서 들어오셔서 반찬 한두 가지라도 아이하고 같이 만들면서 그거를 먹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욱 하고 화를 잘 낸다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지 살펴보자.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말 그대로 성질이 급해져요. 2004년 2월 조선일보에 비행청소년과 패스트푸드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가 실렸다. 기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인공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더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습관이 비행청소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말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비행청소년의 식사와 영양상태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교내 폭력이나 가정 내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식생활 패턴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편식이 매우 심하고 아침 결식이 잦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가공식품을 선호한다. 고기를 좋아하고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 설탕을 좋아하며 당분이 많은 음식을 거의 매일 섭취한다. 이런 걸 먹으니까 아이들이 폭력적이 된다는 얘기야. 폭력적. 집중력도 안 되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아이로 라인 찍히게 되고. 그러니까 ADD, ADHD 이런 판정을 받는 거고요. 이거 엄마들이 다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엄마들이 뭐 전적으로 책임이란 뜻은 아니지만 엄마도 뭐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려니까 맞벌이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자꾸 보상을 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행동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밥상을 재건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이 책에도 이제 햄버거의 패티 얘기가 나오는데 86페이지인데 패티의 성분은 패스트 업체의 1급 비밀에 속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햄버거 대부분이 순수 쇠고기 100%라고 광고하고는 있지만 식품업계조차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100% 소고기만으로 패티를 만들면 푸석푸석해져서 일정한 모양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이 10% 이상 들어가야 먹을 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뼈 없는 닭고기는 너깃도 닭고기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 추출물 등 각종 첨가제에 의존하며 곁들여지는 소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아이들뿐이 아니거든요. 대학가 주변에 가면은 패스트푸드점 되게 많죠. 대학생 애들이 주로 빠르게 식사 한 끼를 때우는 게 또 패스트푸드예요. 참 슬픈 얘기들이죠. 그 여학생 애들이 이런 거를 즐겨 먹고 또 감자튀김을 즐겨 먹으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주역들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사실 끔찍해요. 코로나19로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또 앞으로 세대를 이어갈 세대들이 이런 음식에 쩔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주 보기 쉬울 정도로 많은 아가씨들의 비만, 그것도 완전히 서구형 비만, 복부 지방과 엉덩이 부분에 아주 지방이 많이 몰려있는 완전 서구적인 이 지방들이 많이 그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가죠. 삐셔 말랐든지 완전히 뚱뚱하든지. 제가 등치가 작은 편이 아닌데 저보다도 더 등치 제가 왜소해 보일 정도로 뚱뚱한 아가씨들도 많이 눈에 띈다는 거죠. 이 책도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혀에 관한 건데 건강한 아이의 혀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고르게 펼쳐져 있으며 두께 또한 전체적으로 고르다. 그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아이의 혀는 돌기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혀 전체에 백태도 보인다. 신들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인 문제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주로 욱하는 성격을 가진 아이들, 폭력적인 청소년들의 혓바닥은 대체로 이런 형태라고 한다. 매우 폭력적인 아이들의 혀를 보면 혓바닥이 마치 딸기처럼 보인다. 우리 아이 혓바닥을 한번 검색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안 먹는 것 같지만 친구들하고 뭘 한다고요? 밖에 나가서 안 좋은 거를 엄청나게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트 2 진짜 음식을 먹이면 성적도 행동도 달라진다. 그래서 일본, 영국, 미국에서 일어난 밥상 재건 움직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뭔 얘기가 있냐면 일본의 경우에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사와 히로시 교수는 폭력 학생이 증가한 시기와 일본 내 과자 판매가 급성장한 시기가 일치한다고 말한다. 과자하고 폭력성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1980년대 말 주식인 쌀보다 과자의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학교 폭력, 학교 붕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 청소년이 가장 많이 증가했던 시기는 1987년으로 바로 그 해가 과자의 소비량이 쌀의 소비량을 막 뛰어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한다. 어떠세요? 우리 이제 또 철없는 아빠들한테 이제 또 돌멩이가 날아가야 되겠죠. 퇴근할 때 제발 과자 좀 사갖고 오지 마시라고. 그죠? 여기도 이제 또 8개월 후 식탁 재건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재밌는 건데 뭐냐면 120페이지에 조선시대 왕세자들의 일상식이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조청을 한 숟가락 먹는다. 아침 식단에 강정이 오른다. 간식으로 무정가와 조청, 죽순을 먹는다. 기능성 건강식품인 솔잎, 송화가루, 콩으로 만든 환을 먹는다. 자기 전 솔잎생식, 송화가루, 환, 송화가루 다식 등을 먹는다. 계절에 맞춰 진우니 콩 강정, 검은 참깨 강정, 콩시루떡, 콩송편, 콩가루 다식, 인삼전과 등의 간식을 먹는다. 이렇게 아주 건강식으로 한번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별로 키는 크지 않았겠죠. 또 고기들을 많이 좋아했죠. 대표적으로 우리의 세종대왕, 한글을 발명하신 세종대왕께서는 당뇨로 무척 고생을 하신 분이죠. 아주 슬픈 얘기들이 많죠. 또 135페이지에 보게 되면 흔히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한다.
그런데 3살 입맛 또한 8까지 간다. 어린 시절 이유식을 한식과 자연식 위주로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입맛을 찾아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입맛을 잘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것이 그렇거든요. 또 1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임신 초기나 성장기에 단백질이나 인이 부족한 경우 뇌의 크기가 작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살 이전의 영양 부족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이유식을 할 거냐는 거예요. 또 통에 담아서 우유처럼 빨아먹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워낙 먼저 뭐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거 하나는 제목이지만 1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하루 지난 샌드위치와 김밥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을까? 집에서 샌드위치나 김밥을 만들어서 하루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왜 며칠씩 지나도 괜찮을까요? 또 라면 얘기가 나오고 되게 슬픈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이것만은 반드시 먹지 말자 그래서 꼭 피해야 할 첨가물 5가지. 첫 번째가 아질산 나트륨. 라면에 엄청 많이 들어있죠. 또 소부산 칼륨.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보존제거든요. 또 타르색소. 아스팔트 먹는 거하고 똑같고요. 인공감미료, 안식향산 나트륨.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주로 많아요? 햄, 소세지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하도록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해주는 엄마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아마 사람의 뇌를 미치게 하는 음식들 또 이것도 굉장히 미국의 의사가 지은 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